만만하게 보고 매일같이 흑인 혼혈여군 하사를 성희롱하던 간부가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군복을 벗고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한 남자의 비참하고도 통쾌한 말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홍천 대한민국 육군 제1야전 수송교육단의 거대한 정비고는 매캐한 디젤 유증기와 금속 마찰음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그 중심에 마치 한 송이 강철로 핀 백합처럼 이질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있었다. 한채린 하사. 그녀는 지금 막 육중한 KU-711 통칭 5돈 트럭의 엔진룸에 상반신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다. 가느다란 허리와 대조되는 탄탄한 어깨선, 기름때가 묻은 위장무늬 정비복 위로 드러난 구릿빛 팔뚝의 섬세한 근육은 그녀가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야, 한하사. 그거 윤활유 라인 다시 한번 봐줘. 지난번부터 자꾸 압력이 새는 것 같아. 저 멀리서 정비반장인 김원일 상사가 굵직한 목소리로 외쳤다. 체리는 엔진룸에서 고개만 살짝 빼꼼 내밀었다. 흐트러진 잔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와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비범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짙은 쌍꺼풀에 아몬드 같은 눈, 오뚝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목구비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알겠습니다. 라인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게스킷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앳된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대답은 노련한 정비사의 그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엔진룸으로 몸을 숙였다. 스패너를 쥐고 볼트를 조이는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신참 병사들은 경외와 흠모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한채린 하사는 부대의 아이콘이었다. 흑인 혼혈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처음 자대에 배치받았을 때 잠시 호기심 어린 시선의 대상이 되게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어떤 수송부대 간부보다도 운전을 잘했고 웬만한 정비사보다 차량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거대한 11.5톤 트레일러를 후진으로 칼주차시키는 모습이나 시동이 꺼진 엔진의 소리만 듣고도 고장 원인을 짚어내는 능력은 전설에 가까웠다. 그녀의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녀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군가와 함께 자랐고 장난감 대신 아버지의 낡은 군장을 가지고 놀았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말했다. 체리나 군인은 계급이나 직책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실력과 책임감 그리고 명예로 말하는 거다. 그 가르침은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사회는 그녀에게 그리 녹록지 않았다. 잡종, 깜둥이 같은 잔인한 말들이 어린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아버지의 군인 정신을 본받아 자신을 향한 모든 편견의 화살을 실력이라는 방패로 튕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을 입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가 현재 대한민국 국군 서열 수위권에 드는 삼성 장군 한민석 중장이라는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오직 하사 한채린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이야, 우리 한 하사는 못하는 게 뭐야. 정비도 잘해, 운전도 잘해. 얼굴도 예뻐, 몸매도 좋아. 신은 불공평하다니까. 능글맞은 목소리와 함께 정비고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부대의 지휘관인 표인철 대령이었다. 40대 후반의 그는 야심과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대 순실을 핑계로 유독 체린이 있는 정비고를 자주 찾았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체린의 허리와 엉덩이 라인을 훑는 것을 체린 자신도 그리고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지휘관의 행동을 지적하지 못했다. 체리는 묵묵히 몸을 일으켜 그에게 경례했다. 충성. 대령님. 순시 중이십니까? 그래. 고생이 많아. 근데 한 하사는 그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있어도 빛이 나네. 할리우드 배우 같아. 표 대령은 칭찬이라는 명목하에 선을 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주변의 병사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치를 살폈고 김원일 상사는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체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 임무. 아주 중요하지. 표 대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체린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오늘 오후에 내가 외부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말이야. 운전병은 좀 그렇고 믿을 만한 간부가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하사가 나랑 같이 좀 나가줘야겠다. 김원일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휘관이 외부 미팅의 운전병이 아닌 특정 부사관, 그것도 여군을 지목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대령의 명령이었다. 한 하사 들었지? 오후 2시까지 지휘관 차량 대기시켜.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체리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표 대령의 눈빛 속에 숨겨진 끈적한 욕망을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감지했었다. 하지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일개 하사가 대령의 명령을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예감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정비고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스패너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한채린 하사는 어급 전투복을 각 잡고 차려입은 채 지휘관 차량인 검은색 KU-131 레토나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막 세차를 마친 차량은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기 전 습관처럼 다시 한번 타이어 공기압과 차량 하부를 점검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을 기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곧이어 부대 본청에서 표인철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골프웨어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주말 나들이를 나선 사업가에 가까웠다. 준비 다 됐나? 예, 대령님. 목적지가 어디이십니까? 일단 춘천 쪽으로 가게. 가면서 알려주지. 표 대령은 뒷좌석이 아닌 체린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좁은 차 안가득 그의 값싼 스킨 향과 위압감이 퍼져나갔다. 체린은 군말 없이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자 표 대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한 하사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가? 군인이셨습니다. 지금은 전역하셨습니다. 체리는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가 현역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은 백이라는 한 단어로 매도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아, 그래. 군인 집안이었군. 어쩐지 군기가 바짝 들어있더라니. 어머니는 어느 나라 분이신가? 미국?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 국제결혼. 아버지가 대단한 사랑꾼이셨나 보군. 아니면 한 하사 어머니가 대단한 미인이셨거나. 한 하사를 보니 후자 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희롱에 가까웠다. 체리는 대답 없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룸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차는 춘천 시내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표 대령은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빠지는 길을 지시했다. 점점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는 빽빽한 나무들만 보일 뿐
민가나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체린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령님, 이쪽 길은 미팅 장소와는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체린은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군용 내비게이션은 이미 경로를 이탈했다는 경고를 띄우고 있었다. 허허,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미팅 시간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 경치 좋은 데가 있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가려고 그러지. 표 대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힐끗힐끗 체린의 허벅지와 가슴을 훔어보고 있었다. 전투복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더듬고 있었다. 마침내 차는 산 중턱의 막다른 길에 있는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을 뿐 사방이 고요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표 대령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지. 공기가 아주 좋구만. 체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전방을 주시하며 말했다. 저는 차량을 대기시키고 있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같이 커피나 한 잔해. 표 대령은 보온병을 꺼내 보이며 그녀를 불렀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체리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자 기둥에 기대어 섰다. 표 대령은 종이컵 2개의 뜨거운 커피를 따랐다. 하나를 체린에게 건네며 그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하사는 남자친구 있나? 없습니다. 왜?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부대 놈들만 해도 한 하사 얘기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 까무잡잡한 피부가 아주 매력적이라고들 하더군. 그는 까무잡잡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체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다들 그렇게 말해. 흑인 여자들은 몸매가 아주 폭발적이라고. 유전자가 다르다고 하더군. 사실인가? 그의 질문은 더 이상 희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다. 체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잘게 떨렸다. 대령님, 업무와 관련 없는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업무? 하하. 지금 이게 업무가 아니면 뭔가? 지휘관이랑 단둘이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는 것도 중요한 임무 수행이야. 안 그런가? 표 대령은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나 흑인 여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주 궁금했거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당신 아버지는 좋았겠어. 매일 밤마다. 짝. 체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려다 간신히 멈췄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움직임은 표 대령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이게 미쳤나? 감히 누굴 치려고 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체린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여긴 아무도 안 와. 내가 오늘 너한테 군대가 어떤 곳인지, 계급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공포가 체린의 온몸을 올가매는 것 같았다.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남자의 완력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으슥한 산 중턱 고립된 공간에서 그녀는 완벽한 약자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체리나, 진정한 군인은 총칼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명예를 잃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에 젖어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렸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멎고 공포가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샘솟았다. 한채린 하사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고 적진 한가운데서 마지막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든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기던 표인철 대령은 순간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 속에서 울부짖던 여자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서늘하고도 강인한 기세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거 놓으시지 말입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뭐? 이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표 대령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억압하려 했다. 하지만 채린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저항을 멈추고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하사 한채린 대령 표인철님께 보고드립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행동에 표 대령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어렸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드리는 중입니다. 현 시간부로 대령님께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45조 성희롱 예방 의무를 위반하셨으며 군형법 제92조 6 강제추행 및 제92조 28 성희롱 조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채린은 마치 법무관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그의 죄목을 읊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과 규정을 무기로 든 대한민국 육군의 하사였다. 또한 지휘관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즉시 모든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부대로 복귀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표 대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일개 하사가, 그것도 겁에 질려 울던 여군이 자신에게 군법을 들이대며 건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당혹감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꺼내? 웃기지 마라.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그가 다시 손을 뻗어 채린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채린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 모든 상황은 제 전투복에 부착된 녹음 장치를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 대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황급히 채린의 전투복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소형 녹음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내년이 감히 날 속이려고 들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녹음 장치에 손을 대는 순간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또한 제 스마트워치는 5분 이상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미리 지정된 연락처로 현재 위치와 긴급 구조 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신호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린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녹음 장치도 그런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도 없었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가 기지를 발휘해 만들어낸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극도의 흥분과 당황 상태에 빠진 표 대령은 그녀의 말을 판단할 이성을 잃었다. 미리 지정된 연락처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만약 그 연락처가 군 관련 기관이라면 일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욕망으로 이글거리던 눈빛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흔들렸다. 그는 채린의 팔을 놓아주었다. 쓸데없는 소리. 빨리 차에 타. 복귀한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척하며 차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명백히 도망치는 패자의 그것이었다. 부대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표 대령은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고 체리는 강철 같은 집중력으로 운전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표 대령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관사로 사라졌다. 체리는 텅 빈 지휘관 차량 운전석에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녀는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덮어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상대는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대령이다. 일개 하사가 그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군 생활이 끝장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덮는다면 그녀는 평생 오늘 밤의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더럽혀진 명예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표 대령은 분명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체리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 군인은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싸워야 한다. 또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늘 그녀의 등대였다. 체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싸우기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단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지켜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아빠. 수화기 너머로 낮고 근엄하지만 딸을 향한 따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우리 딸.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 저 한민석 중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계급을 입에 담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수화기 너머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의 숨소리가 순간 멎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의 삼성 장군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군 시설의 장엄한 전경과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육군 중장 한민석. 야전에서는 지휘하는 부대마다 승리를 쟁취해 불패의 지휘관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살아있는 무인이라 불리는 사내. 그의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그 어느 것 하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통화를 마친 수화기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아빠, 저 한민석 중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딸아이의 가늘게 떨리던 목소리, 처음으로 아버지의 계급을 부르며 절박하게 내뱉던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 담겨 있었다. 한민석 중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주변의 공기가 켈빈 0도에 가깝게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부관인 최정훈 소령은 문 밖에서 대기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단 한 번도 장군이 저렇게까지 무겁고 살벌한 기운을 내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폭풍 전야 모든 것을 삼켜버릴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
한민석의 머릿속에서는 지옥 같은 상상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 어릴 적 까만 피부 때문에 놀림받고 돌아와 그의 품에 안겨 울먹이면서도 나는 아빠 딸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던 아이.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자랑스러운 딸. 그런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그의 안에서 평생을 억눌러왔던 야수와 같은 분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이성이 분노에 잠식당할 것 같은 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 장군이었다. 감정적인 분노는 상황을 그르칠 뿐이다. 그는 딸을 위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무자비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최소령. 예, 장군님. 지금 당장 육군 감찰실장 연결해.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해. 개인 휴대폰으로라도. 국가 안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전해. 최소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육군 감찰실장. 군의 모든 비위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 장군들조차 두려워하는 자리였다. 그런 감찰실장을 국가안보 비상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호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 후 전화기에서 육군 감찰실장인 오강현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오강현입니다. 한 장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한민석은 서두를 생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 장군,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말씀하십시오. 강원도 홍천 제1야 전수송교육단. 단장 표인철 대령. 그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한다. 혐의는 지휘관 권력을 이용한 부하여군 성추행 및 직권 남용이다. 수화기 너머로 오강현 소장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현역 대령, 그것도 부대 지휘관을 직접 겨냥한 삼성 장군의 명령.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는 즉시 깨달았다. 한 장군님, 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딸 한채린 하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강현 소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위 사건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꼬리를 밟아버린 어리석은 짐승에 대한 단죄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제 직을 걸고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제 직속 최정예 감찰팀을 홍천으로 급파하겠습니다. 외부에는 일절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팀장에게 전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도착 즉시 표인철 대령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모든 통신을 차단하라고. 그리고 내 딸에게는 최고의 여성 조사관을 보내서 단 하나의 상처도 더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라고 전해.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민석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체리나 아빠다.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무 걱정하지 마. 넌 아무 잘못 없어. 지금부터 넌 영내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 곧 아빠가 보낸 사람들이 갈 거야. 그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응, 아빠. 강해야 한다, 우리 딸. 넌 군인이고 내 딸이니까. 이 아빠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다. 하늘이 무너져도 널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전화를 끄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계룡대의 야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딸이 있는 강원도 홍천의 깊은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낱 대령 따위는 흔적도 없이 갈아 마셔버릴 국가라는 이름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힘이었다. 한편 홍천의 관사에서 위스키를 들이켜며 불안감을 잠재우려던 표인철 대령은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서늘한 강철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계집애 하나의 반항쯤으로 치부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서 제1야전 수송교육단 위병소 앞으로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섰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긴장하며 다가서는 순간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서늘한 눈빛의 중년 남성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그 5글자를 확인한 위병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렸다. 2대의 차량은 부대 내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개를 가르며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부대 본청 앞으로 이동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사복 차림의 남자 2과 여자 1였다. 그들의 분위기는 평범한 민간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절제된 기운이 흘렀다. 팀의 리더는 박진우 중령이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로 군내의 굵직한 비위 사건들을 처리하며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었다. 그의 옆에는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여성 수사관 이수연 소령이 있었다. 그녀는 성범죄 사건 전문 수사관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 소령은 곧바로 한채린 하사 숙소로 가서 신병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도록. 나는 나머지 팀원들과 함께 표인철 대령을 만나겠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 보호다. 명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수연 소령이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박진우 중령은 부대 당직 사령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간략하게 통보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특별감찰 임무 수행을 위해 나왔소. 지금 즉시 단장실의 위치를 안내하시오. 그리고 이 감찰 사실이 외부로 유출될 시 군사기밀 누설죄로 엄중히 다스릴 것이오. 새벽 대바람부터 들이닥친 본부 감찰팀, 그것도 저승사자 박진우 중령의 등장에 당직 사령은 거의 혼절할 지경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표인철 대령의 관사 위치와 단장실을 안내했다. 그 같은 시각 표인철 대령은 숙취와 불안감이 뒤섞인 찝찝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한채린의 당돌한 저항을 떠올리며 다시금 불쾌감에 사로잡혔다. 건방진년. 오늘 출근하면 바로 보직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부대로 버려야겠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어떻게든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다. 딩동의 현관벨이 울렸다. 이른 새벽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문을 연 그의 앞에 박진우 중령과 감찰실 요원들이 서 있었다. 누구신데? 육군본부 감찰실 박진우 중령입니다. 표인철 대령님 되십니까? 표인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육군본부 감찰실. 왜? 어째서?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어젯밤 그 일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일개 하사 하나가 본부 감찰실을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령님의 부하여군 성추행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특별 감찰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대령님은 저희의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하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됩니다. 휴대폰을 이리 주시죠. 박진우 중령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표인철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삽시간의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그리고 그 함정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한편 이수연 소령은 한채린의 숙소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문을 열고 나온 채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한채린 하사 맞습니까? 본부 감찰실에서 온 이수연 소령입니다. 장군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장군님이라는 한마디에 채린은 굳게 닫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그녀는 이수연 소령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이 소령은 따뜻한 눈빛으로 채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말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사님 편입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강철 같던 채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기나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지옥 같았던 어제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홍천의 작은 군부대를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채린 하사의 진술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었다. 이수연 소령은 그녀의 말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진술을 마친 채린은 마치 몸 안에 모든 독을 쏟아낸 사람처럼 탈진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술 확보와 동시에 박진우 중령의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그는 표인철 대령을 단장실에 사실상 감금시킨 채 부대의 모든 주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지휘관 차량의 운행일지와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록이었다. 찾았습니다, 중령님.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내비게이션의 상세 경로 기록에는 어제 오후 춘천으로 향하던 차량이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갔다가 약 30분 뒤에 다시 빠져나온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한채린 하사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좋아.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보지. 박진우 중령의 다음 목표는 부대 내의 잠재적 목격자나 참고인들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정비반장인 김원일 상사를 호출했다. 김 상사는 어젯밤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본부 감찰팀의 등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사실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다. 김원일 상사. 어제 오후 표인철 대령이 한채린 하사를 개인적으로 지목해 운행을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예, 맞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통상적인 절차와는 명백히 다른 지시였을 텐데. 김 상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휘관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은 부사관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박진우 중령의 눈빛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읽었다.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평소에도 유독 한 하사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김 상사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수사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중령은 그가 언급한 다른 정비병들과 운전병들을 차례로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입을 닫았다. 대령을 상대로 한 증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수연 소령이 나섰다. 그녀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어린 병사들을 따로 불러 모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에게는 동료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던 한채린 하사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썩어 빠진 권력을 무너뜨리고 동료의 명예를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대령님께서 한 하사님을 할리우드 배우라고 부르며 어깨를 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거짓말처럼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저도 들었습니다. 흑인 여자는 뭐가 다르냐는 식의 역겨운 농담을 하는 것을. PX에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증언은 증언을 낳고 진실은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표인철이 부대 내에서 쌓아올린 존경받는 지휘관이라는 허울 좋은 성벽은 여기저기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박진우 중령은 마침내 단장실의 문을 열고 표인철 대령과 마주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녹취 파일과 진술서 뭉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록이 담긴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인철 대령. 당신은 어제 오후 14시부터 16시 사이 한채린 하사에게 사적인 운행을 강요하고 춘천 인근의 외딴 산속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함께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 또한 평소에도 다수의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며 지휘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가? 표인철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자신을 향한 저기에 가득 찬 부하들의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내비게이션 기록.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다, 이건 모함이야. 그 계집애가 그 악독한 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박진우 중령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마지막까지 추하군. 표인철 대령, 당신은 더 이상 제1야 전수송교육단의 지휘관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당신의 신병은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인계될 것이며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박진우 중령의 선언과 함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어와 표인철의 양팔을 붙잡았다. 어깨에 대령 계급장이 치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한때 부대 전체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의 성벽이 그렇게 완벽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표인철 대령의 체포는 제1야 전수송 교육단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부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충격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새벽의 기습적인 감찰, 단장의 연행,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임시로 지휘권을 인수한 육군본부 직할 감찰팀의 삼엄한 통제.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압도적인 위력으로 부대 전체를 장악했다. 병사들과 부사관, 장교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생활관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추측과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표 대령이 거대한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가 적성국가의 간첩이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에 가장 가까운 소문은 가장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표 대령이 그 한 하사를 건드렸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한채린 하사는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 격리되어 있었다. 이수연 소령은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채린을 자신의 숙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그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조치이자 혹시 모를 2차 가해나 회유, 협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채린은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분주하게 오가는 군용 차량들과 군인들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하루 전 그녀는 저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채 고요히 숨죽이고 있었다.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그 서늘한 산 중턱에 묶여 있었다. 그의 더러운 숨결, 탐욕스러운 눈빛, 자신을 억압하던 강철 같은 악력이 되살아날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는 것 같았다. 그때 이수연 소령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지금 한 하사님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분노, 수치심, 공포, 심지어는 자책감까지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말아요. 한 하사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채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 이 소령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채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받았다. 충성. 이수연소. 예, 장군님. 예, 한 하사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소령은 휴대폰을 채린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버님 전화입니다. 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톤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하사인가? 예, 아빠. 몸은 괜찮나? 네. 짧은 문답. 하지만 채린은 그 건조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자신을 향한 무너질 듯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가해자를 향한 들끓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군이라는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이 사건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한 하사의 보직을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임시 변경 조치했다. 내일 아침 이 소령과 함께 계룡대로 이동하게 될 거다. 그곳에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게 될 거야. 이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의 공식적인 절차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넌 어제 내가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용감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인만큼 강한 군인은 없다. 아빠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채린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렸다. 아버지의 인정.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것.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삼키며 더욱 단단해지기로 결심했다. 한편 육군 중앙수사단 조사실에 도착한 표인철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령이라는 계급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차갑고 냉정한 수사관들은 그를 피의자라고 불렀고 그의 모든 변명과 항변은 무시당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소리쳤고 자신이 아는 장군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도 해보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변호사 선임 좋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붙여드릴 수도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조사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피의자 표인철 씨. 담당 수사관이 서류철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 사건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실 텐데요. 표인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한채린의 아버지.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일개 여군 하사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 중 하나의 영린을,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건드려버린 것이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독사 같은 생존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을 변호해줄 유일한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함께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계룡대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고요했다. 한채린 하사는 군수사령부 예하의 한 행정부서에 임시 배치되었다.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조치가 내려졌고 부서의 동료들은 그녀가 본부 파견 근무를 온 유능한 하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 작업들을 처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평범함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길지 않았다. 군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싸움의 전장으로 나서야 했다. 그녀를 담당하게 된 이는 조윤아 소령, 군 검찰 내에서도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능한 여군 검사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을 가졌지만 채린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신중하고 정중했다. 한 하사 앞으로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조소령은 조사실에서 채린과 마주 앉아 첫마디를 꺼냈다. 피의자 표인철은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태평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군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이라니요? 한 하사를 꽃뱀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소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은 한 하사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벌어진 일이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하사의 혼혈이라는 배경, 아름다운 외모를 걸고 넘어지며 당신을 원래부터 행실이 가볍고 남자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갈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신의 사생활과 과거까지 전부 난도질하려 들겠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채리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자신의 외모와 피부색을 무기 삼아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견디고 못 견디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울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조윤아 소령의 차가운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이 젊은 여군 하사가 겉보기보다 훨씬 강인한 영혼을 가졌음을 알아보았다. 좋습니다. 그 각오라면 우리도 해볼 만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날 이후 체리는 조소령과 함께 치열한 법적 다툼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수백 번이고 복기하며 진술서를 구체화했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거듭했다. 그 과정은 마치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한민석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딸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표인철의 변호인단은 지휘관의 부당한 압력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을 무효화시키려 들 것이 뻔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딸을 믿고 군의 사법 시스템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런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표인철 측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열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채린이 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사실을 찾아내어 그녀가 장교가 되기 위해 대령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녀의 SNS까지 몰래 뒤져 친구들과 함께 찍은 평범한 사진들을 문란한 사생활의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그 모든 더러운 공격들이 채린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투지는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군대 내에 만연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마침내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의 첫 기일이 잡혔다. 재판 전날 밤 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사의 작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아버지의 집무실이 있는 본청 건물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곳에서 자신처럼 잠 못 이루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아빠 딸이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하사니까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고 있다. 내일 아빠는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 모든 영혼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 체리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내일 그녀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도가니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시험받고 단련될 것이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하고 무거웠다. 방청석 하나 없는 엄숙한 법정 안에는 3명의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 재판부와 양측의 군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과 고소인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채린 하사는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고소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은 표인철의 모습은 불과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한때 야심과 권위로 번득이던 그의 눈은 깊게 패이고 초조함으로 흔들렸으며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썼다 한들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감출 수는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표인철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교활하고 집요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표인철이 평생을 군에 헌신한 모범적인 군인이었음을 강조했고 이 모든 사건이 젊고 야망 있는 여군 하사에 계획된 유혹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흑인 혼혈이라는 이국적인 외모를 이용해 평소에도 많은 남성 군인들의 시선을 즐겼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출세의 발판이 되어줄 고위 장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은 먼저 피고인에게 추파를 던지며 유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잠시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체리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녀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동요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과 같았다. 마침내 체린이 증언대에 설 차례가 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증언대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방금 전까지 그녀를 모욕하던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꽂혔다. 증인,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날 피고인을 유혹한 사실이 있습니까? 체리는 변호인이 아닌 재판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먼저 호감을 표하며 은밀한 만남을 원했기에 피고인은 당신을 배려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휘관의 운행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며 저를 외딴 곳으로 끌고 간 것은 명백히 피고인의 의지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녀를 몰아붙이기 위해 더욱 악랄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과거와 사생활, 심지어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암시까지 던졌다. 그 순간 재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의 말을 끊었다. 변호인, 사건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질문은 삼가시오. 한 번 더 경고 위반 시 법정 모독으로 퇴장시키겠소. 변호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번에는 군 검사인 조유나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의 표인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표인철은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린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고인 표인철은 저 한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을,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그리고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신성한 지휘권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감히 재판장님들께 요청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군대 내에서 계급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모든 군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존재 이유와 명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날카로운 외침이었다. 뒤이어 조유나 소령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표인철이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린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 녹취, 그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반증하는 차량의 GPS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구속된 이후 동료 부사관을 통해 다른 증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까지 공개되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표인철의 변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표인철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빠져나갈 모든 길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법정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표인철. 본 재판부는 피고가 지휘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가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이에 피고 표인철에게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표인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군인사법에 의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선고되는 순간 표인철은 무너져 내렸다. 파면.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과 명예,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연금은 물론 퇴직금의 절반까지 몰수당하며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대령에서 범죄자가 새겨진 민간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말도 안 돼. 내가 파면이라니. 그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동도 없이 자신을 지켜보는 한채린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승자의 희열도 패자에 대한 동정도 없었다. 오직 정의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고요하고 서늘한 확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심판의 불꽃이 마침내 더러운 죄악을 모두 태우고 사그라들고 있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한채리는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안과 밖을 가르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법정 안의 공기가 먼지와 위선,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바깥의 공기는 싱그러운 풀 내음과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치 기나긴 잠수 끝에 수면 위로 올라와 내쉬는 첫숨 같았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저만치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아버지 한민석 중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별들이 수노인 장군의 정복이 아닌 가장 평범한 색의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삼성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딸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체리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 끝났다고 해야 할까?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평생을 총과 작전 지도를 잡아온 군인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고생했다, 우리 딸.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대견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체린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정화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가자. 집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아버지는 무심한 척 말하며 앞서 걸었다. 체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넓고 든든한 아버지의 등이 그날따라 조금은 작아 보였다. 표인철 대령의 파면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현역 지휘관이 그것도 부하 여군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군복을 벗게 된 사건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참모총장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이번 사건을 군의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자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다. 표인철 사건은 이후 모든 부대의 정신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필수 사례로 포함되었다.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과 2차 가해 방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한채린이라는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외침은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를 치유하게 만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스가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채린은 공식적인 병가와 휴가를 받아 잠시 군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며 외조 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옥수수밭 사이를 거닐고 낡은 트랙터를 수리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아픈 기억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 상처 위에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복귀를 앞둔 어느 날 그녀에게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새로운 보직에 대한 통보였다. 충성. 하사 한채린. 육군부사관학교 전투지휘학처 교관직을 명받았습니다. 육군부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의 허리를 책임지는 모든 부사관들이 탄생하고 교육받는 곳. 그리고 전투지휘학처 교관. 미래의 분대장, 소대장들에게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인성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였다. 하사 계급의 그녀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군이 그녀의 아픔을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그녀의 경험과 용기를 높이 사서 미래의 군을 만드는데 기여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오후,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의 한 강의실. 신임 하사 리더십 과정 팻말이 붙은 문이 열리고 한채린 하사가 교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정비복이 아닌 각 잡힌 교관용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자신감과 지성이 넘쳤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단 젊은 남녀 부사관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반갑습니다, 후보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지휘관의 책임과 부하의 명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교관 한채린 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야전으로 돌아가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들 각자의 목숨과 인생, 그리고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교환을 잠시 내려놓고 후보생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한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관은 자신의 계급을 무기 삼아 그녀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용기는 결국 거대한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채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실은 그리고 명예는 바위보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휘하게 될 부하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급장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비바람을 막아주라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며 군인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녀의 강의는 후보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은 눈앞의 젊은 여군 교관에게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정한 리더의 무게와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체리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한때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절망의 그림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후배들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첫 강의는 어땠나, 우리 딸? 이제 너는 단순한 군인을 넘어 군의 정신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랑스럽다. 체리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예고하는 장엄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는 수많은 다른 이들의 용기가 되어 군이라는 거대한 숲을 더욱 건강하고 울창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한때 정비고의 차가운 강철을 만지던 그녀의 손은 이제 미래의 희망이라는 따뜻하고 강인한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지평선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펼쳐지고 있었다.